손석희의 시선 집중.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 집중 시작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추위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중부 내륙 지방과 남부 일부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경북 내륙, 경남 해안 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추위가 당분간 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서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로 어제하고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1.7도, 대전이 영하 11.4도, 부산이 영하 6.7도, 광주 영하 8.2, 대구 영하 7.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현재 일요일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 듣기 전에 캠페인 잠시 나가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 정치의 분열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범인은 극심한 반목과 당파색으로 얼룩진 미국 정치의 슬픈 현실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예. 지난해 건강보험 개혁안 등 주요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깊어져 온 갈등 국면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작년 1분기 하원 의원들 대상의 협박 폭력 사건은 42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건강보험개혁 법안을 다룬 인물들로 이번에 총격을 당한 기퍼스 의원도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었습니다. 예. 애리조나주는 최근 라틴계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또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경제난이 심해져서 정치적 대립과 분열상이 가장 첨예한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를 보이던 브릭스 국가들이 모두 치솟는 물가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세계 경제의 5분의 1을 담당하던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가 소비 확대와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비상이 걸린 건데요. 이들 국가는 금리 인상에서부터 농산물 수출 금지 같은 극단적인 조치로 물가를 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급상승하는 식량 가격이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가계를 위협해서 사회 불안을 초래할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예. 작년에 물가 상승률 5.9%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브라질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를 10.75%까지 올렸는데요. 예. 투기성 자본이 몰려와서 헤아라 가치가 상승해 수출 및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됐습니다. 또 중국은 강력한 물가 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식량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요. 인도와 러시아도 식량 가격 상승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요? 독일의 다이옥신 계란 파문이 국제 분쟁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다이옥신 계란 사건은 작년 말 시판 중인 계란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다이옥신이 발견되면서 촉발됐는데요. 예. 원인 규명 과정에서 다이옥신 오염원이 닭과 돼지로 거슬러 올라갔고 근본 원인은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료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이미 다이옥신 오염 사료는 수십만 톤이나 유통이 돼서 이미 닭과 돼지가 먹은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후 독일은 오염 사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4천여 개의 가축 농장을 폐쇄하고 오염 계란 10만여 개를 폐기 처분했는데요. 예.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독일산 돼지고기와 닭, 계란에 대해서 수입 중지 조치를 내리고 러시아도 수입 검역을 강화하면서 독일 국내 문제에서 국제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 독일산 돼지고기 닭계란도 들어오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럽연합 측은 독일 정부의 대응 내용과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는 균형을 잃은 처사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건 뭐 그쪽 사람들 사정이고요. 한 가지 더 전해준다면요? 앞으로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하게 하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미 고속도로 안전청과 자동차 업체들이 차에 장착할 음주 측정 감지기를 개발 중인데요. 자동차에 내장된 감지기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피부색을 분석해서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원리입니다. 9.11 테러 이후 도입된 공항 내 폭발물 감지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이 감지기는 현재의 음주 측정 방식과 다르게 가는 관에 숨을 불어넣을 필요가 없는데요. 차에
차의 천장 앞쪽과 백미러에 각각 적외선 감지기와 레이저 감지기가 장착돼서 운전자가 내쉬는 숨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요. 예. 운전대에 탑재된 분광기는 운전자의 피부색을 살피게 됩니다. 개발에 성공하면 모든 신차에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 더 전해주실까요? 중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예. 9일부터 시작됐는데요. 2003년 11월 세계보건기구와 담배 통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중국은 단계적으로 금연을 확대해왔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 실내 작업공간, 실외 공공장소에서 금연이 의무화됐는데요. 예. 하지만 금연 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로 금연 규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처벌 조례가 없어서 말로만 금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이어서 오감경제입니다. 경향신문의 권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인데 이번 주 그 경제 일정부터 잠깐 좀 보죠. 네, 먼저 오늘 일정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 청와대 서별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대거 교체된 이후의 첫 회의인데요. 올 상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중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데요. 예. 물가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일 텐데 이번 주에 결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정위나 국세청 등을 동원해서 정부가 아무리 물가 단속에 나서더라도 고환율 정책이나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한 근원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기준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예. 매달 이루어지는 금리 결정이지만 이번 결정처럼 예측이 쉽지 않고 동시에 또 그 결정이 함축하는 바가 큰 회의도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금리를 올려서 물가 인상 억제에 나서느냐 아니면 금리를 동결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유지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김중수 총재 체제 출범 이후 한국은행이 줄곧 정부와 보폭을 맞춰왔다는 점으로 미뤄 단순히 금리 결정 차원을 넘어 정부 정책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예. 물가 인상 억제나 경기 부양 모두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인데 이번에 한은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인가 확연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묘하게 일치하는 게 있는데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13일이 물가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금리가 결정되는 날 물가 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일정이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이제 13일 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뭔가 그림이 잡힐 텐데요. 예. 별뾰족한 물가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물가 대책의 하나로 내놓겠다는 건지 아니면 금리를 동결하면서 동시에 각종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내서 경기 확장과 물가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시장의 반응이 꼭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나타나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금리를 동결한다고 가정할 때 한쪽에선 새해 벽두부터 각종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내겠다며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다른 한쪽에선 금리를 동결해버리다니 이게 무슨 엇박자인가? 정말 물가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건 맞는가라는 의문이 시장에서는 또 제기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것도 이제 금리와 물가 정책의 향배에 따라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금리와 물가 안정 대책이 강력하게 전개되면 환율 하락 요인은 좀 줄어들 수 있겠고요. 반대로 금리와 물가 안정 대책이 밋밋한 수준이라면 수출을 일정 부분 희생하더라도 환율을 떨어뜨려 수입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환율 정책을 가져갈 공산이 커집니다. 예. 또 다른 소식은요? 네, 작년에 경제 활동 인구 1인당 카드 숫자가 평균 4.6장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예. 경제 활동 인구 1인당 카드 수는 20년 전인 1990년에는 0.6장에 불과했는데요. 2002년에 4.57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2005년에는 3.5개까지 줄었다가 200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카드 사용이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이제 증가 추세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유는 뭐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그 지난해 경기 회복세를 타고 카드 사용이 일정 부분 늘어난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카드 사용이 이제 이런 그 뭐 일정 부분 늘어난 걸 바로 카드 사용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를 그 씀씀이가 커졌다고 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예. 소비자들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늘어나고 소액 결제가 확산되는 등 그 카드 사용 문화가 보편화하고 카드사들의 또 고객 유치 경쟁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카드 소비가 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그 사교육 시장의 급팽창이 다시 한번 통계로 입증이 됐는데요. 입시 교육 시장 규모가 2005년에 비해서 2009년에 2배 가까이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입시 학원 수는 54,714개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개인이 운영하는 입시 학원보다는 대규모 기업형 입시 학원이 더 많은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체 수입 규모 7조 6,730억 중에 숫자로는 1.6%에 불과한 그 법인 운영 입시 학원이 전체 수입액의 25.4%를 차지한 겁니다. 예. 2005년에는 숫자상으로 전체의 1.5%인 법인 운영 학원이 올린 소득이 전체의 18.3%였으니까요. 이 같은 대형 학원 편중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이처럼 유명 브랜드 입시 학원에 대한 선호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중소 학원이나 개인 학원들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굉장히 양극화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뉴스 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170여 명이 지난 2일에 학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일주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노조를 결성한 것 때문에 해고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사실 이 얘기는 그 홍익대 총학생회에서 농성 중단을 요구하면서 더 크게 뉴스화된 바도 있습니다. 이숙희 공공노조 홍익대 분회장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뭐 학교 애들 다 계신 건가요? 그렇죠. 예. 170여 명이 모두 학교에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어제는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해서요. 반반씩해서 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본관에 있는 사무처내에서 숙식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용역업체하고 학교 측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해고의 주체는 그러면 용역업체입니까? 학교입니까? 글쎄요, 용역업체 서로가 지금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를. 예. 저희가 원래 계약직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그 용역업체가 바뀌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그 용역업체에 속해 있던 청소노동자들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다른 학교는 그래도 몇몇 학교의 예를 보면 잘 해결해 나가던데 여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뭐 1년 다시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뭐 노조를 결성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예. 서로가 지금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많은 것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예. 청소 노동자라고 해서 최저임금만 받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달라고 한 것뿐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이 용역업체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원인은 여기 속해 있는 청소노동자 여러분들이 임금 수준을 조금 좀 개선해달라.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10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75만 원을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조건은 어떻습니까? 노동 조건은? 예, 10시간에 7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글쎄. 다른 예를 들면 점심 식사라든가 저녁 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는 저희가 학교에서
폐절이 팔아서 저희가 9,000원 10,000원씩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것마저 뺏어가더라고요. 그거 모으지 말아라. 그거는 모아서 우리를 달라. 그러면은 우리 측에서 팔아서 그건 장학재단으로 쓸 거니까 예. 대신에 한 달에 9,000원씩 주겠다 해서 그걸로 해서 저희가 밥을 해먹고 있는데요. 예. 그마저도 9,000원 밥값을 주고 있는데 한 달에 밥값을 9,000원을 주고 있는데 한 달에요? 점심시간 12시는 예. 예. 한 달에 9,000원을 주는데 왜 점심시간마저도 나가려고 하느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내쫓아 놓고 저희 하루에 25,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내몰아 놓고는 자기네들 대체 인력을 써가지고 하루에 7만 원, 10만 원짜리를 대체 인력을 써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용역업체하고 학교 측은 계약을 이미 맺었습니까?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다른 분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네들 인력시장 이런 데서 구해서 쓰고 하물며 자기 교직원 와이프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어요. 7만 원씩, 10만 원씩 줘가면서. 예. 그 학교 측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이미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네. 총학생회 입장은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학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청소노동자 쪽에서 외부 정치 세력하고 결탁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볼게요. 예. 학교에 이렇게 ROTC라고 하죠. 예. ROTC들이 어디에서 월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돈을 어디서 주는 거죠? 걔네들은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이렇게 무식한 저희들도 그 애들이 군인이라는 건 알아요. 군인은 나라에서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걔네들을 데려다 놓고 근무를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학교는. 무슨 근무를 하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사무처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무처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 교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야간 근무를 쓰고 있는데요. 예. 요즘 한 며칠 동안 그 애들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근무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밤에. 예. 그게 예. 그게 이번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학생 아이들이 그 총학하고 저희가 지금 대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학생 아이들을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저희를 그런 식으로 내모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학교 측에서는 지금 누구 하나 나와서 무슨 물어보는 것도 없고. 예. 저희는 지금 처음에는 임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은 저희를 원대 복귀를 시켜서 제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를 선출을 해서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아니고 예. 누군가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나와 있지를 않고 누군가 예.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하물며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예. 일을 시키면서 우리를 감시하라고 하는 거죠. 그 총학생회 쪽에서 이쪽 그 청소노동자 쪽에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예. 외부 인력을 빼라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처음엔. 예? 외부 인력을 빼라는 얘기인데 예. 저희가 이제 민노총에다가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가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 계시는데 예. 그분들을 가지고 지금 외부 인력이라고 그래갖고 처음부터 외부 인력을 빼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게 총학생회 주장인가요? 예. 지난번에 시험 기간이어서 집회를 멈춰달라고 또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금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때는 저희가 총학 학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대충 죄송해요. 알겠는데. 예, 아닙니다. 예. 어제 저희가 총학 학생들하고
ROTC 문제로 너무 화가 나서 예. 마땅하고 제가 그 ROTC 아이들한테 무릎까지 꿇으면서 이러지 말라고까지 하고 ROTC 난리를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학교에 지금 저희가 농성하고 있는 자리에 와서 예. 직원들 대신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ROTC 학생들이 청소노동자 여러분들하고 무슨 뭐 협상을 한다든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학교 측에서 자기네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청소노동자 여러분들 상대를 ROTC 학생들이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말하자면 지키고 있는 거죠. 직원들이 지켜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예. 어떻게 다른 뭐 일을 저질까봐 그러는지 예. 예, 직원들이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 그걸 ROTC 학생들이 대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제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는 저희가 이제 이수키 분회장님 말씀 통해서 알긴 알겠는데, 이게 참 해결 난망인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예, 60초 풍경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장난감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괜찮은 건 뭐 10만 원을 넘기기도 한다는데, 문제는 그 값에 상관없이 아이들은 늘 실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 대여센터가 생겨났다고 하는군요. 강동구 장난감 대여센터, 여기에 이하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장난감 봐. 와, 뭐 가지고 놀까? 장난감 오늘 뭐 고를까? 이거 고를 거야? 파란 자동차 고를 거야? 이거 타볼까? 타보자. 그러니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빌려갈까? 이건 정말 애기들 건데 이따 못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망치놀이네? 이거 재밌겠다. 응. 장난감이 너무 많지. 어디? 요거 세 가지. 예, 그거 세 가지인데 이거는 뭐가 더 재밌어요? 요 두 가지요? 요거는 전자음은 없어요. 그냥 두들기는 것밖에는 없으시고요. 네. 요거는 노래소리 듣는 거. 공략이 뛰십니다. 2주만 해드려 세 가지. 2주에 9,000원이시고요. 어머니 적립금 15,000원인 데서 제할게요. 네. 배꼽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 강동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센터 풍경이었습니다. 취약전 어린이한테 장난감 가격의 10%만 받고 대여해 주는 곳인데 보통 한 1,000원, 2,000원에 2주일 동안 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한 900가지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꽤 여러 가지네요. 이하나 리포터의 취재였는데 이 토이스토리 그 배경곡 가운데 You've Got a Friend in Me, 웬디 뉴만, 라일 러벳 누군가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노래입니다.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나온 게 있는데요. 먼저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공직윤리조안관실이 2008년 9월에 이 김종익 전 NS 한마음 대표의 사찰 내용을 동양보고 형식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는데 이 당시 민정수석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라는 겁니다. 예. 이 보고 내용은 착수 배경, 사건 개요, 진행 경과, 쟁점 사항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이 권재진 민정수석 때인 그 시점에 검찰이 김종익 전 대표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지원관실의 의견을 구했고
지원관실은 검찰의 기소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예. 서울신문이 관련 문건을 입수해서 오늘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정동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정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벌어들인 총소득이 법무법인 보수를 포함해서 10억 1천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정 후보자는 세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냈고 신용카드 등 기본 지출로 2억 4천만 원을 썼는데 따라서 그 계산을 해보면 순소득이 5억 2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정 후보자와 부인, 자녀의 예금 수입이 7억 1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현금 쓴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금이 소득보다 1억 9천만 원 더 많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 측은 법정 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검찰 퇴직 일시금 8,700만 원 등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밭집 비리 의혹, 어떤 언론은 한바게이트라고도 부르던데요. 아무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오늘 브로커 유모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일학 전 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사람만 줄잡아 3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2명의 실명이 오늘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는 브로커 유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팀장인 백원기 씨에게 아파트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백원기 씨가 맡고 있는 감찰팀장직은 청와대 직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자리인데요. 배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이 서울시 파견 경찰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 뒤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의 경호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거론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유 씨한테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 사장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 산하 SH공사 사장을 지내는 동안 SH공사가 진행한 대형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비롯한 각종 이권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 사장은 2003년에 서울 강서구청 부구청장을 지낸 뒤에 시청으로 옮겨왔고요. 그 뒤 2007년 1월까지 산업국장과 경영기획실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었고요. 이 최 사장은 지난해 4월에 MB와 함께한 1500일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했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사업자들에 대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를 유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발전기금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 부과된 발전기금 총액이 1,343억 원이었습니다. 방통위가 실제로 발전기금 부과를 유예하면 종편사업자는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 됩니다. 혜택의 시작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용산 참사로 물러난 김석기 전 경찰청장 후보자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는 인사 쇄신 차원에서 외교부 외부 인사 및 외부 인사 몇 명을 공관장으로 내보내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김석기 전 후보자는 일본 경찰대를 졸업한 뒤에 1994년부터 97년까지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바가 있고요. 2000년부터 4년 동안 주일대사관 외사협력관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오사카 지역은 제일교민의 44% 26만 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전국 세 곳에서 시행되던 해피하우스 센터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돼 버렸다고 합니다. 이 해피하우스 사업은 정부가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집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사업인데요. 서울 마포구 6,375가구, 대구 서구 6,239가구, 전북 전주 5,659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내지 3월경에 도입됐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에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요구한 예산 20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교과부가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4년제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데 이어서 전국 사립유치원 등에도 유치원비 동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교과부는 최근에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연합회 신년 이사회에 찾아가서 유치원 지원을 잘할 테니까 유치원비가 오르지 않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달 셋째 주에 열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회에도 찾아가서 같은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학원비 수강료를 전면 공개해서 학원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동아일보가 학원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국세청 조사 결과 전국 입시 학원이 2009년에 54,714개였다고 합니다. 2005년에 39,947개에 비해서 무려 77%가 늘어난 거고요. 예. 입시 학원이 올린 총 수입은 7조 6,730억 원으로 2005년도의 3조 9,907억 원보다 92.3%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각종 교육 정책과는 아랑곳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거의 2배로 늘었다니까 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요. 예. 한겨레 보도인데요. 서울 관악구가 올해부터 청소 행정의 준공영제 개념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청소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이들 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임금을 해마다 10% 이상 인상하도록 하고 대행업체가 중간에 임금을 떼먹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 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시행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예. 이 밖에 미화원들의 근무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체당 청소 인력을 8명 내지 14명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했고 청소 차량도 10년이 넘지 않은 차량 6 내지 8대를 확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역시 한겨레 보도인데요. 서울 경복고 역도부 2학년 학생들이 동아리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학년생들에게 폭력 행위를 일삼았다고 하는데 예. 그 내용이 참 입을 못 다물게 합니다. 머리를 박게 하고 얼굴에 낙서를 한 다음에 경복궁역을 걸어 다니게 하고 하키채로 허벅지를 때리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심지어 팬티를 벗기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은 끓인 물을 가슴에 끼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가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위인데요. 예. 또 이 동아리 점퍼를 맞춘다면서 후배들에게 웨딩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강제로 시킨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 1학년 학생은 폐에 구멍이 뚫리고 피가 차서 지난 7일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폭력 행위를 견디지 못해서 탈퇴를 하려고 하면은 이 선배들이 기수 숫자만큼 88대를 맞아야 한다. 이렇게 뭐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조폭 집단이지 이게 학교 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견디다 못한 1학년 학생들이 지난해 11월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2학년 학생 10명을 폭력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을 해서 지난 7일 검찰이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경복고면 그래도 과거의 명문이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최근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지난달 16일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육군 모 대령의 과거 부대 운영비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투서였는데요. 예. 지난해 11월에도 육군 수사기관에 비슷한 내용의 투서가 접수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군은 조사를 벌였고요. 그 결과 허위 제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도 또다시 투서가 장관에게 날아간 겁니다. 예. 이 사실을 한 김관진 장관이 용납할 수 없는 해군 행위라면서 경로를 했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태스크포스가 꾸려져서 투사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신임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근으로서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비롯해서 고액 연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또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 문제까지도 또 나왔습니다.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당사자로서는 지금 그 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설득할 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여당 내 분위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성영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우선 뭐 전관예우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그러니까 내정자가 그 당시에가 2007년 말이었죠. 그때 네. 인수위 들어가면서 로펌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평소보다 몇 배 되는 그런 그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정권 예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선 주 의원님의 시각을 좀 듣고 싶네요. 예, 국민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전관 예우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예. 일부에서는 근데 또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에 상응하는 즉 능력에 상응하는 그리고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그만큼 해주는 것이 아니냐. 또 그 정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과거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이용훈 대법원장 사례와
박시원 대법관 사례 때 일관되게 그건 정관예우다라고 얘기했고 예. 또 그것은 정관예우가 맞는 거예요. 예. 그 사례하고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물론 이제 법인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은 점이 다릅니다만은 예. 그것은 뭐 정관예우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또 제가 사법개혁 특위의 부분개혁 소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사법개혁 특위에서 쭉 정관예우 문제를 논의해온 바에 의하더라도 예. 이러한 사례를 정관예우로 보는 것은 이게 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은 당의 나경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급만 많이 받은 거 가지고 비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 수임료는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예. 이영훈 대법원장도 그랬고 박시환 대법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동기 후보자가 만약에 대검 차장을 지내지 않았고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았다면 예. 그런 대우가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 7억 원 가운데 2억 3천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은 전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을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예. 과거에 뭐 전직 그 재벌 기업에 삼성전자에 있던 분이 노무현 정부 때 장관으로 된 경우도 있지만 예. 그런 경우는 감사원장이 아니었어요. 예. 지금 현재 요즘 말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이라든지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전자회사에 근무하던 회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대통령 측근으로 또 그런 정관예우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감사원장이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본인이나 청와대에서도 깊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정동기 내정자가 있던 이 로펌 법무법인이 특히 이제 그 이후에 그 정부 쪽에서 제기한 송사의 변호를 맡았다라는 것, 그게 이제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특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점이 언론에 지적되는 걸 읽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 퇴직 판검사가 퇴직일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이라든가 검찰청 관할 지역 사건은 퇴직 후에 1년 동안 수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전관예우 근절 법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 4월에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위에 상정이 됐는데 여지껏 지금 계류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왜 이것이 통과되기 어려웠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법개혁 특위가 예. 이제 변호사 소위도 있지만 법원개혁 소위하고 변호사 개혁 소위가 세 개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변호사 개혁 소위에서 먼저 그런 결론을 내고 합의를 봤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개혁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원개혁 소위와 검찰개혁 소위하고 같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합의를 봐놓고 올 6월까지 아마 전부 다 일괄 처리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특위를 통과하더라도 역시 지금 그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율사 출신들이 포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벽을 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법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주성영 의원께서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점은 말입니다. 예. 우리 이제 법사위원회 변화를 우리 손석희 교수님께도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법사위원들은 율사 출신들이 더 적습니다. 그런가요? 16명 가운데 그 비법조인 출신이 9명이고 예, 우리 율사 출신은 7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회가 그만큼 법사위가 바뀌고 국회 전체가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비법조인 출신이 9명이고 그중에 여성이 3분이고 이렇습니다. 구조가 이러니까 이제는 법조인이 법사위에 더 소수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6월까지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6월이 시한이니까 시한이고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여야가 평화시에 협상을 통해서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가 작년 연말 예산 파동으로 이제 공전되고 있습니다. 또 6월까지 시한이니까 이제 국회가 2월, 4월
6월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는 2월 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예. 2월 국회에서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4월이나 6월에는 반드시 타결이 될 겁니다. 예. 이 전관예우를 막는 것이 그 헌법상 재산권하고 평등권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나온 바가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들 얘기 들어봐도 그분들의 성향과 관련 없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있는 것 같더군요. 이 문제는 어떻게? 과거에도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방안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받은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위헌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를 꼼꼼히 따져서 마련한 그런 아니어서 6월까지는 법원 개혁 부분과 검찰 개혁 부분과 함께 통과시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정동기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도 많이 좀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이 문제는 주성영 의원께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주성영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저희가 좀 모신 거니까요. 다만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이제 통과될 수 있겠느냐. 물론 청문회 결과가 강제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국민 여론들을 고려해서 낙마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정동기 내정자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성영 의원께서는? 지금 정동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크게 두 갈래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얘기한 정관예우 부분하고 하나는 대통령 측근으로 여러 가지 업무 관련성이 독립기관장으로 적합하느냐. 두 번째 문제는 뭐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이제 다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여야 간에 여당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정관예우 부분은 저는 뭐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동기 후보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은 과거에 이제 아까 얘기가 나온 이영훈 대법원장이나 박시환 대법관이 이보다 더 신중한 또 같은 수준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명을 했어요. 야당이 이걸 주장을 할 때는 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임명을 해놓은 것을 청와대에서 이제 정동기 후보자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정관예우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때만 청와대에서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야당이 여당일 때도 자기들 보고 이현수 대법원장하고 박시환 대법관을 해놨는데 이게 뭐 문제될 수 있느냐 뭐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도 과거 지사이긴 합니다만 좀 반성이 좀 있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동기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의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월요일 아침에 전원책 공지형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매주 월요일 4부에는 좀 특별한 토론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른바 보수 진보 진영 간의 논객 간의 맞토론인데요. 정치 사회 문화 분야는 전원책 변호사와 공지영 소설가, 그리고 경제 분야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가 각각 매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연하셔서 토론을 벌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공지영 작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전원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시집을 내신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등단도 하셨죠? 77년에. 77년에 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문단은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좀 떠나 계셨나요? 글쎄 그 문학지에 간간히 발표를 합니다만 대개 보면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공지영 작가께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이미 이상문학상 대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두 분은 따로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소개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들이시고 또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토론의 주제는 복지 포퓰리즘 문제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이미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들이고 해서 두 분을 통해서 좀 정리도 할 겸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치권이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이른바 복지전쟁. 이건 앞으로 대선에서도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할 것은 거의 명약관화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길지 않기 때문에 매초 매분이 좀 아깝기도 합니다. 예. 우선 복지 포퓰리즘이란 용어 자체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전원책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 용어 자체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생소한 용어였을 겁니다. 예. 권영길 민노당 대통령 후보와 저하고 다른 방송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 말을 쓰니까 복지에다 왜 포퓰리즘을 붙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문민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4번째 바뀌면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너무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남발되어 온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군복무기간만 하더라도 36개월에서 지금 18개월로 줄여지지 않습니까? 예, 21개월로 21개월에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복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또 무상보육 이런 것이 옛날에는 민주노동당 정책이었고 우리 야당에서도 그 좌파 정책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데 예. 이제는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정책적으로 대단히 인기를 얻고 나서 민주당에서 무상의료 정책까지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만은 대통령 선거 앞으로 몇 분만 더 하면 전 국민들에게 식권을 나눠주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예.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지영 작가께 드리겠습니다. 예. 글쎄요, 저는 전 국민한테 식권을 나눠줘서 괜찮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집단주의죠.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자체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예.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그 말이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저소득층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남발하다가 국가 재정이 위태로워지는 거기서 아마 연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지금 꽁지에서 2위입니다. 복지 지출 비율이요. 예. 7.5%인데 맨 마지막 그런 꼴등 국가가 사실 멕시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멕시코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라는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사실은 국어를 하러 다니는 예. 아주 심각한 지경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거에서 끝에서 2위다. 예, 이런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 논쟁을 갖고 오는지 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단군일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나라가 망쳐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도층들이 잘못 이끌어서 망쳐진 적이 많지. 진정한 포퓰리즘 하다가 정말로 한번 좀 망할 위기까지만 가봐도 예, 정말 좋은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공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조금 두 가지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총생산이 작년도에 추정 시간 8,800억 불인데 전 세계 15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20 회의도 우리나라에서 열고 했는데 예.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불이에요. 전 세계 50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혹은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이 강소국들인데 담세율도 높지만 국민소득 자체가 높습니다. 우리가 또 서구의 복지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경우도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다 넘습니다. 이 2만 불에 있어서 담세율이 40% 혹은 35% 했을 때 예.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과 또 국민소득 2만 불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담세율이 20%됩니다. 이 가처분 소득을 비교를 하면 우리보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월등히 높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무상의료, 무상급식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후퇴를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많은 폐단이 발견이 되었고 해서 후퇴를 하고 미국만 하더라도 일부 주가 무상급식을 하다가 이제 전체 평균 49% 정도로 후퇴를 하고 있거든요. 영국은 34%, 순수한 무상급식은 16%로 지금 이제 지금 줄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무상급식이 거의 없죠. 이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했을 때겠느냐.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 정리해 주시고. 아까 멕시코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복지 소국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복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86조 4천억인데 노무현 정권 마지막에 복지 예산이 61조입니다. 2007년도에요. 거기에 비교하면 25조나 복지 예산이 늘었고 예. 또 더더군다나 국방 예산이 32조에 불과합니다. 국방 예산
예산보다 2배 반이나 되는 복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복지 예산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복지 소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 한 작가께 가지씩 드리죠. 말씀하실 거 너무 갑자기 다 말해버리셔가지고 예. 제가 뭐 한 가지 대응해 주셔도 알겠습니다. 힘든데요. 예. 일단 국민소득의 그 개인적인 비율에 따라서만 복지가 그 된다고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2차 대전 직후에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했고요. 그때는 소득 수준이 $10,000 정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인가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영국이나 뭐 기타 독일 나라들이 그 무상 의료, 완전 무상 의료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료 그리고 교육, 주택이 거의 무상으로 공급되는 다른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 의료 한 가지만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의료 문제는 지금 오늘 얘기해서 조금 멀어지는 것 같고요. 예, 또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스웨덴이 지금 만불 시대에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지금 화폐 가치로는 한 4만 불 될 겁니다. 달러의 화폐 가치가 급격히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국민소득과 무슨 상관이 있냐 얘기를 하는데 돈이 어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무슨 상관이냐고는 안 잠깐만요. 했고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예, 대입할 수는 없다고 했죠. 돈은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이제 지원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둔다는 것, 이 국민의 그 1인당 국민소득에서 담세율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거쳐지는 것인데 이 세금이라는 것이 그 국민이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중산층이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세금을 거두게 되면 그것이 부자들에게, 예. 근데 세금을 많이 거둬서 부자들에게만 알겠습니다. 영향을 미치면 모르겠는데 예. 결국은 물가가 오르고 중산층을 죽이고 더 약자를 더 죽이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부자 아이들까지 밥 먹이느냐,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부자들까지 치료를 시키느냐, 바로 여기에 예, 근데 문제가 뭐, 있는 건데 이걸 최근 야당에서 무상이라는 네. 단어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잠깐 포퓰리즘적이라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열대지는데 재정 문제로 넘어가는데 연관된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두 분의 토론 가운데 핵심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한정된 재원으로, 즉 한정된 재정으로 무상복지를 실현할 경우에, 즉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경우에 굳이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통해 정말 복지가 필요한 것으로는 못 가지 않느냐라는 것이 쟁점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일단을 우선 그 정원책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공지영 작가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요즘에 그 복지 포퓰리즘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오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는 자선이나 구휼 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기본 권리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하준 교수의 말을 잠깐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요. 복지는 결코 그 구휼이나 긍휼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을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뒷받침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지의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는 것이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런 구휼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 내고 공평하고 광범위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 이럴 때 그 사회 경제적 역동성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또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의무교육이 지금 중학교까지 돼 있는데요. 예. 그럼 부자들은 왜 안 받습니까?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자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가치제로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복지 문제에 있어서 이게 구휼이 아니고 긍휼이 아니다. 역시 맞습니다. 이 복지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그 국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것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인데, 또 하나 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지금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 비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편적 복지는 그 아까 이제 진행자가 말씀하신 바로 내가 낸 돈으로 왜 부자에게까지 밥을 주고
그 치료를 시켜주느냐 하는 그 문제와 직결이 돼가 있는데 그런 허점이 있고 또 선별적 복지대로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구조적인 그 어떤 최하층 이것을 중산층화시켜서 항아리화시켜가는 것, 우리 사회 모델을 이것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예. 현재 사다리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이걸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비정규직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지의 가장 첫 출발인데 지금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혜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근데, 공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긍휼적인 문제, 시혜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다 보니까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남발을 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개발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근데 말씀해 주시죠. 2011년 이제 그 우리가 포퓰리즘을 과연 논할 만한 수준이 되는가는 정말로 저는 의문인 게 2011년 뭐 소위 날치기 예산 통과해서 그 삭감당한 모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저소득층을 조금이라도 중류층, 그러니까 중산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된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541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삭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지금 말씀하신 그 전환 예산 1,100억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복지 1,000억 삭감. 예, 이렇게 해서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0개가 더 있고요. 마지막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영유아 예방접종비 339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우리 공수님께서 아주 잘못 알고 계신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들인데요. 이 국회에서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정액 요청을 한 것을 삭감한 겁니다. 기본적인 그 복지 예산은 전부 다 그대로 다 책정이 돼가 있고요. 만약에 영유아비 그 접종비를 완전히 이런 또 없이 전액 삭감했다 그럼 난리가 났겠죠. 정액 요구를 삭감한 것이 맞는데요. 정액 요구한 것이 없어진 것이고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150만이 되는데요. 4인 가구 이제 기준으로 한 150만 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구하면 그 워낙 그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우리나라 최하층이라고 봤을 때, 최극빈층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저축을 하고 해서 중산층화 올라가는 사다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면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저축을 하고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강남이나 서울 시내 어느 식당에 다 가보세요. 거기 일하는 아주머니들 전부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왜 고용 못하느냐 물어보면 아니 잠깐만 이게 바로 복지와 연관되는 거예요. 한두 달만 일하고 나서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탈락을 시켜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하지 않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휼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듣기 좋은 것만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무상급식 합니다만은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유상급식이라는 거예요. 공지영 작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저는 이제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 주부로서 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정말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또 지금 급식비를 내고 있지만 여기서 정말 그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냥 골고루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왜 이 나라가 망할 지경인지 망국적 포퓰리즘까지 갖고 오는지 그것이 좀 의문이죠. 우선 그 지금 현재 서울시가 이제 그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그 주어에 그 앞장서시는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시가 지금 무상급식의 그 어린이들 초등학교 전 어린이를 그 대상으로 할 때 700억의 자산이 1년에 든다고 합니다. 그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1,300억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1,800억이 지금 들 걸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것을 어린애들에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그 EBS에서 나오는 그 공짜밥이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아이들의 그 낙인 찍힘, 그러니까 너는 밥을 공짜로 얻어먹는 애, 나는 돈을 내고 먹는 애, 이런 분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정서적 상처를 주고 있죠. 한 가지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그 반포대교 여러분들 다 지나다니시면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포 인공 그 구조물에 들어간 서울시 예산이 690억입니다. 예, 이것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망국적 포퓰리즘인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잠깐만요.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서울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논의를 조금 그쪽으로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시정 협의를 중단한 상태고 오늘 그 기자회견을 가져서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의 대립, 그에 따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원책 변호사님. 예, 서울시가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반포대교의 인공분수 문제는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칼럼을 썼던 문제예요. 예. 이거 정말 이런 식의 보기 좋은 디자인 이것도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예산 낭비 예컨대 이번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광고 비용 또 심지어 작년까지 그랬습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장에 서울시 홍보 광고를 했거든요. 나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런 부자가 아닌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느냐. 해외 홍보비용 400억. 예, 문제는 서울시도 빚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빚내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자원의 그 효율적인 분배가 아니고 비효율적인 분배를 한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그러면 그런 돈을 해야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3% 정도의 그 최하층의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차상위층으로 올려서 한 30%에서 40%로 올리는 것 저도 이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무상급식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그 이번에 경기도 서울시에서 이 문제가 그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가장 먼저 내놓는 말이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근데 먼저 합니다. 누구는 몇 평짜리 살고 누구는 몇 평짜리 산다는 것 아이들이 먼저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은 눈칫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너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가난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지 예.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 이것도 그렇고 아니, 또 하나 문제가 먹이면서 있습니다. 어떻게 아니, 가난이 안 부끄럽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아이들에게 우리 때 어릴 때 말이죠. 한 반에 70명 중에 40명이 꿀꿀이 죽을 먹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요. 전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공지영 작가께 드리겠습니다. 예, 눈칫밥을 먹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떤 나라가 애들한테 그것도 점심 한 끼 공짜도 아니지만 어쨌든 점심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망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 그 나라 진짜 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잠깐만요. 부자 애들까지 예. 그 밥을 먹여야 아니 됩니까? 저도 사실은 세금 많이 내는 자, 부자예요. 근데 예. 저도 저희 애가 가난한 애랑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주권으로. 그게 제가 바로 제 돈을 집단주의적 사고죠. 집단주의적 사고라고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발상인 겁니다. 예. 전 변호사님 공지영 작가님 말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한테까지 왜 공짜로 밥을 줘야 되냐. 근데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부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이건 공식으로 발표된 겁니다. 월 건강보험료 2만 원씩 내셨습니다. 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건희 증여세 탈세 부분에 4조 5천억 원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소득세 최고율이 35%, 33%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지난 3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집권 3년 동안 7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부자에게 거둬야죠. 부자에게 정말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거두지 않으면서 아이들 그 밥그릇 정말 5만 원 정도 되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왜 부자한테 5만 원이라도 주냐라고 말하는 건 너무 그 본질을 너무 호도하고 그 전체적으로 부자에게 정말로 거두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게 확실한데 말이죠. 자, 잠깐만요. 전원책 변호사께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근데 됐네. 이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끌고 오면 안 되고요. 그렇게 눈칫밥 타령을 하시고 싶으시면 아이들을 모르게 하면 돼요.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누가 무상급식인지 담임선생님도 모릅니다. 그건 행정청에서 돈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학교에다가 다 넘겨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몰라요. 아이들도 모르고 담임선생님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 문제를 자꾸 그렇게 부자든 가난한 아이들 똑같이 밥을 먹인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자, 두 분의 토론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됐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2주 후에 다시 열띤 토론 좀 이어가겠습니다. 전원책 공지영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킹을 하게 됐어요. 문득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 생각났는데 결국 도움이 필요한 명령과 이혼 절차가 필요한 그녀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게 됐다. 그러다가 전화선 반대편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글쎄요. 지금은 더 이상 당신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막 촬영을 시작하고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다음 회까지 저녁을 먹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끊으십시오. 실제로 말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잘못됐고 트로옹 투킴과 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곤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명령을 내리지도 않고 엄격하거나 강요하지도 않고 모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큰 무게를 지녔습니다. 우리는 기자입니다. 펠렛. 최전선에 안 가면 정말 안 좋아 보인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가지 마세요. 위에 있는 사람은 연로한 부모가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린 자녀가 있다가 뒤로 물러납니다. 노인들도 갈 수 없습니다. 퐁시 전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았습니다. 황맹. 그것은 첫 번째 태트이었습니다. 춥고 황량한 거리에는 더 이상 수천 채의 밝은 빛은 없었고 구급차와 직원들만이 끝없이 돌아왔다. 인터뷰 후 매일 교대로 근무하는 동료 몇 명을 입력했습니다. 귀국시 아래층에서 전신 소독을 완료한 후 호텔 객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쉴 때는 대부분 밤까지 호텔에 웅크리고 앉아 원고 작업을 합니다. 그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밖에 있던 직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기자가 물품 기부 관련 기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뷰를 해주세요. 트로옹 투킴에서 한문 떨어진 곳에 장치가 필요합니다. 문 밖에 있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소독한 후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한 쌍의 눈만 드러냈다. 나는 오랫